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터미 사업자 송주현입니다. 오늘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썰은 좀 줄이고 그냥 쭉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상승과 가난의 세습. 네,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 표가 보이실까요? 네, 표를 보시면 이 삼각형이 있고요. 항상. 네. 이게 이제 신분 상승을 나타내는데, 음, 통계청 자료고요. 2006년에 소득 분포를 5단계로 나누었대요. 그랬더니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예, 여기가 25.5%. 예, 여기 이만큼의, 그러니까 밑에가 소득이 적겠죠. 제일 적은 부분이, 네, 25.5, 그 다음에 두 번째, 41.3%. 딱 중간, 가운데의 소득 계층이, 예, 23.8%, 그리고 제일 상위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합친, 퍼센테이지가 29.5%입니다. 합친, 네, 계층이. 자, 신분 상승과 가난의 세습,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3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지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 생활자 하위 근로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과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의 이 근로소득 차가 5.57배래요. 네, 5.57배.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억 이상, 연봉이 5억 이상인 자가 1,700명이래요. 5억 이상인 자가 1,700명. 우리 애터미는 4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들을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네, 애터미에서는 4억 이상, 5억 이상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네. 그렇게 힘든 일들이 애터미에서는 가능하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3대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이후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에 의한 결과치를 즐기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면 결국 가난은 세습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조상 탓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1세대란 먹고 사는 생계 해결을 문제, 먹고 사는 생계 해결의 문제가 가장 시급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로서 배고픔을 참고 밤늦도록 일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든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세대입니다. 2세대는 1세대의 희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세대로서 1세대에 의해 형성된 약간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2세대는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가지며 지혜를 배워서 신분 상승의 기틀을 형성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자, 3세대는 형성된 자산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가 되어야 진정한 신분 상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부모님이 하셨던 생계 해결 단계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계 해결에 급급하면 자산 형성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당신의 자녀도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의 세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3대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이 부의 축적, 돈을 벌 수 있는 이 흐름을 애터미에서는요, 감히 얘기하는데, 5년 안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더 짧게도 가능해요. 네,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만에 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하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정말 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택의 종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욕구불만이고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은 욕구불만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첫 번째는 기대값과 필요값을 줄인다. 두 번째, 충족치 값을 늘린다. 네. 흔히 제도권 교육에서, 자, 요거는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에서는 과욕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1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1의 방법은 기대값과 필요값을 줄인대요. 네. 기대값과 필요값을 줄인다. 자, 물론 기대값은 감출 수 있어요. 그냥 억지로 기대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기대값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100원어치 국수를 먹고 싶은데 80원어치만 먹는 거예요. 추워서 오리털 잠바를 사서 입고 싶은데 그냥 솜 잠바를 사서 입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값.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지출 요인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값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거 꼭 필요하죠. 집에 쌀은 있어야 하고 뭐 보험도 넣어야 될 것이고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집에 보일러 기름도 넣어야 되죠. 전기세 내야죠. 핸드폰 값 내야죠. 이런 거는 필요하잖아요. 지금 삶에 있어서. 그거는 줄이기는 어렵대요. 아껴 쓸 수 있어요. 아껴 쓰는 게 이제 기대값이죠. 하지만 필요한 거는 줄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인이거나 특별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나는 스트레스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족값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충족값을 늘리자. 행복 지수는 물적 필요치 플러스 정신적 기대치 분의 정신적 물적 충족치 곱하기 100이래요. 이런 공식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 읽어볼게요. 위의 공식을 적용해 보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충족값을 고정값으로 두겠다고 생각하면 필요값과 기대값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을 높이려고 그러면 네, 물적 필요치와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충족값을 키우고 계속해서 기대값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 더하기 2는 3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그죠? 충족값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족값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올리고 싶다면 충족값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방법.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 자,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늘 얘기했던 0세에서 25세에서 30세까지는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50세 전후까지 성취 기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간. 그리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인생 반평생에 대한 대책은 자 50세 후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정년퇴직하시고 또 중간에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자, 그래서 20년을 벌어서 40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지금의 삶이래요. 20년을 벌어서 40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삶이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래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그 비율이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에는 20%, 지금이 2020년인데 2026년에는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20%나 된대요. 우와. 네. 1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7.2%로 벌써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었는데 26년에는 20%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래요. 고령화 지수란 유년 인구 1세에서 14세 100명당 노인 인구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향후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해주는 수치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노인 인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늙어서 대책 없이 늙으면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한테 젊은 국민들한테 나이든 노인의 그 인구 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자, 그럼 준비 안 된 노인들은 그렇지만 준비된 노인들은 괜찮겠죠.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34.3%였으며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3.5%에 돌파했습니다. 1970년에는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30년에는 노인 1명을 2.4명이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1970년에는 12명의 젊은이들이 노인 1명을 부양했는데 2030년,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젊은이 2.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들도 살기 힘든데. 2009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부부당 1.15명으로 전 세계 237개국 중에 217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0.97명으로 2명의 부부가 채 1명도 출산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적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적어져 왔고 노인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때문에요? 의술의 발달 그리고 식품의 발달. 노후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나오네요.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8년을 기준으로 79.1세이고 일본은 82.5세, 이탈리아는 81.3세입니다.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사오정 45세가 정년, 5,6도,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 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잡기도 어렵지만 설령 운 좋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노후에 대한 대책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은퇴 이후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50만 8천 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18만 7천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소득은 11만 7천 원, 공무원연금은 11만 1천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만 원, 개인연금은 7천 원,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소득은 3만 2천 원으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에서 3대 불행은 소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 12년에서 2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 40년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바꾸십시오. 방법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꿈을 실천하기 위해 어디에 누르고 있습니까? 자, 어디에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내 꿈이 여기 있어요. 자, 내 꿈을 들어올리려면 A를 눌러야 될까요? B를 눌러야 할까요? 어디를 누르면 더 쉽게 이 꿈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당신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디를 누르고 있습니까? 만약 A 지점을 누르고 계시다면 B 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르고 있는 만큼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즉 누르는 지점을 바꾸면 당신의 꿈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A를 누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여기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하지만 힘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힘이 안 들기 위해서 이 A를 누르면 이 꿈은 들어 올리지가 않아요. B를 열심히 눌러야 돼요. 막 B를 눌러야 열심히 으다다다다다다다다 누르면 힘들죠. 힘들지만 꿈은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직장 생활로 부자가 되거나 자영업으로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할 때의 고통보다 변화당할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를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는 고통보다 변화를 당할 때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꿈을 되찾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문제일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곤 한다. 네. 사막을 걸을 땐 별을 보며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별에 도착할 수는 없지만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야 합니다. 꿈은 이루는 것보다 가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을 볼 수만 있다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박 3일 여행을 가도 계획을 세웁니다. 초등학생이 방학을 해도 계획을 세웁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도 나름의 계획과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하물며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꿈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처한 환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5%의 생각으로 버려야 합니다. 95%의 생각을. 95%의 생각과 행동에서 5%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심과 더불어 훈련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자,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상과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면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분명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각 계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금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5%와 95%의 생각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잘 볼게요. 불을 보면 95%의 사람들은 쬐다.
5%의 사람은 피운다. 불을 피운대요. 95%의 사람들은 그냥 불을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렇게 쬐는 거예요. 하지만 5%의 사람은 그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을 피운다. 돌다리. 95%의 사람들은 두드려보고 안 간다.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도 안 믿는 거죠. 하지만 5%의 사람은 두드리고 건넌다. 결과 도출 방식. 결과 도출 방식은 95%의 사람들은 말로 벌써 다 말로 끝났어. 그런데 5%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주로 하는 자랑거리는 95%의 사람들은 주량, 그리고 주변 사람. 아, 그렇군요. 95%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 친구 중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5%의 사람은 독서량을 자랑합니다. 의지 표현. 난 그거 하고 싶어. 그거 하고 싶어. 5%의 사람은 나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의지를 나타냅니다. 행동 시점 나중에. 지금 당장 now. 나의 위치 number 1. 1등. 이건 경쟁이죠. 경쟁에서 1등이 돼. 근데 5%의 사람은 only one. 네. 오직 나 혼자야. 유일한 나. 네. 평가 기준은 볼륨입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가졌냐. 그리고 밸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행동 방식. 생각 후 뛴다. 네. 생각하고 뜁니다. 5%의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합니다. 초점, 조직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요. 5%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사고 방향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언제? 그리고 5%의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지?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뭐야? 궁금증. 근데 여기는 찾는 거예요. 네. 누가 해놓은 걸 찾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기 위한 네, 궁금증, 사고를 뜻합니다. 구름을 보면 비가 오겠네. 5%는 구름 뒤에 태양이 있을 거야. 낯선 장소를 보면 여기는 관광지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는. 하지만 5%의 사람은 여행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 낯선 장소를 탐험을 하는 거죠. 성공자의 습관을 내 몸에 익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프로세스인지 한번 볼까요? 변화된 생각이 있다면 규칙적인 훈련과 행동의 지속성으로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를 또 연구한대요.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행운을 불러오는 습관을 형성한대요. 그러면서 운명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5%의 삶으로 변화가 된대요. 자, 이 이야기를 풀어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행동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행동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성의 전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성. 예, 이 말 많이 하죠, 우리. 네. 지속 가능한. 자, 그것은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반복은 단순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것은 속도가 빠르고 결국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즐거운 일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즐거워야 돼요. 자, 즐거우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 단순해야 돼요. 네, 속도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단순하겠죠. 그죠? 자, 단순한 거를 그냥 꾸준히 반복을 하면 돼요.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수학 문제가 그래요, 수학이.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글자를 보다 보면 속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네. 연습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칙이고 그 규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2년에서 6년을 지속성 있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학교라는 환경과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5%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5%의 삶을 살고 있거나 5%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이 제공되기에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1.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두 번째, 책을 읽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3.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4. 남의 욕을 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면 만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꾼다 함은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기에 비운다 함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아까 봤죠. 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눈 부유한 농가와 빈곤한 농가 간의 차이가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의 순위 소득 5분위 배율로 1995년 5.6에서 2008년 11.2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으며 1995년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95% 수준이었으나 2007년 72.5%, 2008년엔 65.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농가가 힘드네요. 농가가 힘듭니다. 학력의 대물림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교육비는 무려 130만 원에 이르고 외국어고를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수는 고작 0.18%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에서조차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점점 공고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9년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도 근로소득자 총 1,400만 명 중 근로소득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 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 6,6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초과 고액 급여자 수는 2006년 8만 3,844명에서 2007년 9만 2,15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8년에는 드디어 10만 명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억 이상의, 네, 우리나라의 1억 이상의 연봉자가 2008년에 10만 명을 넘었대요. 아이들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면서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못 보니까 남들도 자기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면 달라질까요? 어른도 자기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편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눈을 가리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네.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거 많이 보았죠? 자, 여기는 직장인입니다. 자영업 전문가, 사업가,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수단으로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이야기한 현금 흐른 4분면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면, 여기. 직장인은 안정된 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급여 생활자, 관심.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S분면으로 갈 수 있을까 한대요. 자,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1차원적인 수입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은 본인의 시간과 노력, 노동을 팔아서 그 대가로 돈을 얻는 그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노동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수입이 그 즉시 끊어지게 됩니다. 자, S분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직장인들은 어학 공부를 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목돈 마련 등의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동해 가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넘어간다 해도 이 분면에서 느꼈던 시간에 대한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저도 이 분면에 있었거든요. 네. S분면. 자, 이제 자영업 전문가입니다. 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 금전적 보상에 철저한 독립성을 가집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변호사나 의사 등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남에게 일을 맡기기를 꺼려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은 기대할 수 없어요. 이들 중에 95%는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영업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힘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늘 불안하겠죠. 네. 그리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또는 자영업자들도 결국엔 스스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없어진다는 한계성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을 안 하면 없어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그 수입도 없는 거예요. B분면. 똑똑한 피고용인을 찾는데 열심을 노력합니다. 사업가니까. 네, 똑똑한 피고용인. 나에게 고용당할 사람. 네,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인들을 찾는 거죠. 직장인. 네, CEO예요. CEO. 사업가. 네, 자기를 대신해 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갖고 있는